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와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고가 있는데 전반적인 오늘의 개요를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 3시에 이제 162석 규모의 대법정에서 선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이 차례로 다 입정을 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모두 발언과 같은 발언들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 이제 재판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1, 2심에서의 어떤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거는 검찰이 상고를 해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어떤 2심, 그러니까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 해석이나 오해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에 대한 판단의 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별개 의견이라든지 보충 의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주문을 마지막으로 읽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번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나온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이 그 다음 날 바로 상고를 했고 상고 이유서도 법정 시한보다 열흘이나 빠르게 제출을 하면서 굉장히 검찰이 빠르게 절차를 밟았는데요. 네. 대법원 역시 굉장히 빠르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2일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첫 합의기일도 이렇게 바로 회부한 당일날 열었고 네. 그날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렇게 단 두 차례 심리를 거쳐서 5월 1일 오늘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 겁니다. 예. 보통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고요. 이렇게 대법의 이 전압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재판 연구관들이 이렇게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합의기일을 이렇게 바로 지정을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사실 이 사건이 접수가 됐을 때부터 일부 이제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내부적인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즉 이제 2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36일만 그리고 사건 접수가 된 지는 34일만 그래서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는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은 선고 과정이 TV로 생중계가 된다 이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와 이제 이런 어떤 알 권리의 차원을 고려를 해서 선고 생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에 본인의 이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사실 상고심 선고 때도 그때 전압 선고 때도 사실 한 차례 생중계가 이제 선고 과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동시에 이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또 이 재판의 자체도 이제 굉장히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또 유력 대선 후보의 또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생중계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재판은 이제 대법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제 2021년 10월에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이제 개발 특혜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했던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대선을 둘러싸고 본인을 둘러싼 이제 의혹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러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혐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뭐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3심 재판부까지 왔는데 앞서서 이제 쟁점을 조금 설명해 줬고요. 1심 재판부에서와 2심 재판부에서의 판결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선거권 박탈형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까지 선고를 했는데 이렇게 좀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요. 우선 이 혐의 내용이 두 가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 이제 그 골프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이 찍힌 그 해외 호주 출장 당시에 그 골프 사진 그것이 이제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발언이 즉 나는 해외 출장을 가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 즉 이제 골프를 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이거를 조작됐다고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함께 골프 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검사의 주장처럼 이 발언 자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주장에 연속을 해서 이런 골프 친 사실 자체도 부인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무죄로 보게 된 거고요. 이제 가장 극명하게 갈렸던 거는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 이제 국토부 협박과 관련된 이런 발언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런 어떤 용도 변경에 대한 협박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용도 변경은 당시 성남시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발언 자체도 의견 표명으로 일단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서 인정하는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다라고 봤고 또 이제 사실관계도 좀 다르게 본 곳이 당시 국토부의 이런 어떤 용도 변경에 대한 압박도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2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좀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국토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 존재했고 이 부분과 좀 사실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서 무죄로 이제 판단을 뒤집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1, 2심에서 좀 차이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리면 이제 잠시 후 3시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를 하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이 진행되는 것이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이게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된 것을 보면은 이게 좀 전례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서 전화 합의체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벌써 2번을 열었었고요. 전화 합의체 개시를 하고 나서 9일 만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죠. 예. 과연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재판이 634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대법원에서라도 좀 심리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자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불출석이라든가 사건 기록을 받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변호사 선임을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재명 후보의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느냐 이 정도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부의 불신을 좀 이번 기회에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심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례적으로 지금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은 또 뒤집어 보면 결국 상고 기각의 결과, 그러니까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도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에서 결국 무죄로 항소심에서 선고한 것이 올라온 것인데 만약에 항소심과 결과를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좀 더 심리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결과 자체가 뭐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항소심의 무죄 취지를 확정해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추론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입니다. 네, 대법원 상고심이 1, 2심 재판과 달리 좀 판단 방식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1, 2심 재판은 사실관계부터 따져 나가기 시작하는 재판들이고요. 이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이제 법리 해석을 하는, 그래서 판결에 이르게 되는 건데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상고심의 경우에는 원심, 그러니까 2심에서 적용됐던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는지, 뭐 사실 그 법리 해석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라는 거를 처음부터 다시 다 따져보는 재판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심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선고 결과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이 계속 나왔지만 우선은 대법원이 이 2심 선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무죄가 확정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의 판결에 법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네.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아예 형량까지 정해서 선고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확정을 바로 시켜버리는 이제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다만 이 파기자판,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파기자판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앞서 장현주 부위원장은 상고기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각각의 의견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결론을 좀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만약 파기 자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난주에 2번밖에 심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유죄 결론을 내고 거기에서 이어서 형량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단 2번의 심리로 형량까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졸속이나 이제 부실 심리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소송 기각이라면 결국 이제 무죄가 확정된다는 건데 소송 기각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신속하게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건 대선 전에 결론 내리든 대선 후에 결론 내리든 무죄라 그러면 전후에 하든 언제 해도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는데 네. 대선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대선을 다시 치른,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정 공백 상태가 생기고 대선을 다시 치르는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해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대선 후보로 완주를 할지 아니면은 선수 교체를 해서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시간적으로 좀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은 오늘, 그러니까 11일 정도 시간을 줘서 민주당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완주할지 아니면 다른 후보로 교체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아마 5월 1일로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좀 가능성이 좀 높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또 파기환송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장현주 변호사께서는요. 글쎄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런 뭐 선거 일정이라든지 정치적인 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선고 일자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대법원으로서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항소심의 판단 자체가 법리 위반이 없었다라는 판결로 사실상 신속하게 무죄를 확정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이것조차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것을 뒤집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에 무죄로 된 부분들을 유죄로 뒤집기, 유죄 취지로 뒤집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할 텐데 그렇게 보기에는 9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두 번의 심리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에 미루어 볼 때는 지금 무죄로 확정이 되고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항소심으로 다시 보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선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대선 일정에는 전혀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예. 자,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에 대법관 자리 배치도 보여드렸습니다. 총 12명의 대법관이고요. 이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은 중도 보수, 2명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고에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대법원의 선고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선고는 아닙니다. 그 다수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의견이 이제 이 대법원의 법정 의견이 되는 거고 바로 주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정치 성향상의 분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관측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의 이제 선고에서도 봤듯이 예. 어쨌든 그때도 전원의 이제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고 그때도 이제 이런 어떤 법관들의 이런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이제 법리와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관계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법원의 심리 자체도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의 해석이 잘못됐고 잘 됐고 이것만을 따지는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글쎄 그렇게까지는 이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3시부터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면 될 텐데 가장 또 관심 갖는 것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5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헌법 84조를 두고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전원합의체 회의할 때 헌법을 전공한 재판 연구관들 따로 불러가지고 회의에 참여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아마 따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계에 정설이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법조계 인사 얘기 들어오면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란 것은 대통령 임명된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것이지 그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좀 더 많은 법조계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현주 변호사께서도 글쎄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아마 헌법 84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론을 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부분이 직접 쟁점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뭐 84조의 해석을 두고는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을 또 참고해 드리겠습니다.